여기 대우 티코를 타고서 일본 도쿄까지 다녀오겠다는 약간 정신 나간 놈들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대우 티코 대장정. 갑시다 도쿄로. 티코를 배에 태워 오사카에 도착해 고속도로를 달려 도요타시를 지나 하마마스 스즈키 본사가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아침 일찍 하마마스 시내를 지나서 스즈키 본사를 향해 달려갑니다. 역시 스즈키의 본진답게 거리의 스즈키차 비율이 정말 높습니다. 스즈키 본사. 여기 멀리 보인다. 본사예요. 친정집이죠, 친정집. 여기 역사가 있고 여기가 본사입니다. 32년 만에 온 거야. 스즈키 본사와 역사관은 길 하나를 두고서 마주보고 있는데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와, 스즈키 역사관의 특징은 자동차 개발 과정을 굉장히 상세하게 보여준다는 것인데 종이 속 스케치에서 시작해 축소 모형 그리고 1대1 클레이 모형까지의 과정으로 시작합니다. 대단한 점은 차체, 실내에 적용되는 재질을 선택하고 스타일링하는 세세한 개발 과정까지 나와 있다는 것인데요. 심지어 차량 조립 시에 사용되는 로봇까지 체험이 가능합니다. 5번을 4번을 이렇게 위장막을 두르고 도로 주행 테스트를 하던 실제 테스트카까지 전시해 두었습니다. 차량의 쇼바와 하체를 테스트하는 울퉁불퉁한 노면도 재현되어 있습니다. TMI 그걸 넣으셨어 이거. 그냥 경이롭다 진짜.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자동차 개발의 과정은 자신들만의 기술이 뒷받침되어야지만 가능한 과정입니다. 자동차 기술이 없는 후발주자들은 여기서 보여주는 회의나 디자인 과정들은 제쳐두고 자동차 기술이 있는 선두주자 회사들에게 가서 배워오는 것이 먼저입니다. 자신들만의 기술이 없는 회사들은 어쩔 수 없이 남의 자동차를 조립해주는 공장 역할만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대우를 포함한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도 과거에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태초부터 대우 자동차는 미국 GM만 대우 반 50대 50 비율의 합작회사였고 거의 GM차를 한국에서 생산하는 공장 역할만을 담당해 왔었습니다. 70년대부터 이미 고유 모델 개발에 나섰던 현대나 60년대부터 자전거, 오토바이, 3륜 자동차 등 기술을 착실히 쌓아왔던 기아에 비해서 대우는 독자 기술 개발이 늦은 상태였습니다. 왜 GM 기술을 배워오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대우가 새로운 기술을 배워서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GM은 반대했고 언제까지나 대우가 착실한 GM의 생산기지로 남아있기를 바랬습니다. 특히나 저희가 이번에 타고 온 국민차 티코의 생산에도 반대했었다고 과거 매체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GM의 반대 속에서 절반짜리 대우 자동차는 뭔가 할 수가 없는 구조였고 이에 따라서 대우그룹 본체는 국민차를 생산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짜기 시작합니다. GM이라는 걸림돌이 절반이나 차지하고 있는 대우 자동차는 그냥 두고 다른 계열사를 끌어들이자는 결론에 이르러서 대우는 새로운 파트너를 찾아 나서게 됩니다. 소형차 강국인 유럽차들은 기술을 받아오기에는 물리적으로 너무 멀고 이웃인 일본 기업과 접촉을 하기로 결정해 결국 스즈키와 연이 닿게 됩니다. 그렇게 대우그룹 내 일명 스즈키팀이 꾸려지고 GM의 반대를 우회해서 스즈키의 경차, 경트럭, 경승합차 기술을 이전받기로 합니다. 그 차들은 각각 티코, 라보, 다마스가 됩니다. 그렇게 대우자동차 대신 그 이름도 긴 대우조선 경영자동차 사업부, 줄여서 대우국민차가 별도로 설립되게 됩니다. 그렇게 이 하마마스시 스즈키 공장에서 89인의 대우국민차 소속 직원들이 티코 생산을 위해 공장에서 연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중 7명이 훈련 과정에서 중도 하차하기도 하지만 이를 시작으로 한국 최초의 경차의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제 스즈키의 역대 자동차들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스즈키는 태초부터 첫 차가 경차인 회사입니다. 그 첫 번째 자동차가 바로 이 스즈라이트인데요. 스즈라이트, 라이트, 즉 가벼울 경, 이름부터 스즈키 경차의 줄임말입니다. 처음 만들었던 자동차였던 만큼 기술이 없어서 독일의 로이드사의 자동차를 수입해와서 참고해서 만들었다고 하네요. 스즈라이트는 사실상 일본 경차의 시초로 불리는 차인데요. 그 전에도 물론 일본에 경차가 있기는 했지만 바퀴가 4개 달리고 문이랑 지붕이 있는 차다운 차로는 스즈라이트를 최초로 본다고 하네요.
다음 주자는 대우국민차 라보의 조상인 스즈라이트 캐리입니다. 앞에 본넷이 튀어나와 있는 구조인 게 특징인데 이렇게 아사히 맥주 운반차로도 사용되었다고 하네요. 뿐만 아니라 같은 스즈키 출신이었던 다마스의 70년대 초대 모델 캐리 벤의 1세대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현대의 포니를 디자인한 이탈리아의 주지아로가 디자인했다는 점입니다. 앞뒤가 똑같이 생긴 게 독특한데 이 디자인은 원래 피아트의 멀티플라를 당시 기준으로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디자인에서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스즈키가 그 디자인을 채택한 것이라고 합니다. 잠시 미래로 가서 대우자동차가 피아트의 칭퀴첸토를 재해석한 주지아로 디자인을 차세대 소형차 디자인으로 가져왔던 것을 생각해보면 뭔가 대우와 스즈키는 공통된 구석이 꽤나 많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세대 알토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절찬리에 판매 중인 알토의 첫 번째 모델입니다. 출시 당시에 극강의 가성비로 경차 시장을 평정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캐치프레이즈는 유럽 여행 다녀오는 것보다 싼 차였다고 합니다. 유럽 되게 유행하는 게 44만 원이 들었는데 알토는 47만 원이. 유럽 여행이랑 한 번 갔다 오는 값이 똑같은 거예요. 좀 정제적으로 좀 싸게 나왔던 게 약간 티코랑 비슷하지 않아요? 그 다음은 스즈키 컬투스입니다. 스즈키와 GM이 처음으로 협력해서 만든 차이고 쉐보레, 폰티악 등 다양한 이름으로 마크만 바꿔서 팔린 일명 월드카입니다. 이렇게 90년대에서 2000년대 초까지 스즈키 차 중 몇 가지가 GM 브랜드인 쉐보레로 팔린 것 때문에 같은 GM 계열인 대우의 티코도 국내에 도입될 수 있었다라는 인식이 있지만 실제로는 티코의 생산 논의가 시작되던 1989년 GM은 스즈키를 인수하거나 경영에 참여한 적도 없었고 각각 독자적인 회사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소형차 기술 개발을 함께하는 전략적 제휴관계 정도였고 굳이 따지자면 5% 정도 스즈키 지분을 GM이 가지고 있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회에 GM 출신은 없었고 스즈키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었다고 과거 보도자료가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스즈키 차 중 하나인 짐니의 옛 모델입니다. 지금 팔리는 짐니보다도 더 지프스럽게 생겼다는 점이 특징이죠. 이제 90년대로 넘어오시겠습니다. 티코의 원본인 스즈키 알토의 3세대입니다. 한쪽 문이 슬라이드로 열리는 알토 슬라이드 슬림인데 출시가가 84만엔으로 적혀 있습니다. 300만원 전후를 타겟으로 염가형 국민차를 생산하려던 티코랑 가격 온도차가 좀 심하죠. 당시 티코 개발진들은 알토의 원형에서 도어 등 철판을 더 얇게 하고 후드 등을 대폭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스즈키 에스쿠도입니다. 해외에는 트래커, 사이드킥이라는 이름으로 팔렸었고 국내에도 90년대 수입되어서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신장르 SUV라는 타이틀을 달고서 승용차 감각을 적용시킨 최초의 SUV 중 하나입니다. 이 차는 대우국민차와 인연이 있는 차는 아니고 오히려 기아와 연관이 있습니다. 기아 50년사에 적혀있는 바에 따르면 스포티지의 개발 당시에 참고한 세 종의 차량, 포드 브론코, 쉐보레 S10, 그리고 이 스즈키 에스쿠도를 참고했다고 적혀있습니다. 알토 웍스입니다. 이 작은 경차에 당시 넣을 수 있는 모든 최신 기술들, 상시사륜, 터보, 컴퓨터식 연료 분사, 그리고 DOHC까지 들어가 있는 알토의 최상위 퍼포먼스 버전입니다. 모든 관람을 끝마치고서 나서려는데 안쪽 사무실에서 뭔가 익숙한 단어들이 들립니다. 주차장으로 나와보니 스즈키 역사관 직원분들이 티코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이게 그 대우에서 만들었던 차가 맞는지 물으시고 또 여러가지 물어보시기도 합니다. 福岡から釜山から釜山から大阪まで行って大阪はい、そうです。ありがとうねなのでよく乗っていただいてそうです。CK あってご存知ですか？そうですねこれ乗ってましたそうなんですか。懐かしいで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마지막으로 출발하기 전에 기념사진을 찍고 싶다고 말씀드리니 거래처용 주차장에서 사진을 찍도록 해주셨습니다.
자동차는 수만 개의 부품이 모여서 만들어지곤 합니다. 그리고 그중 정말 작은 볼트 하나라도 부러져서는 안 됩니다. 자동차를 구성하는 수만 개의 부품을 하나하나 국산화해서 완벽하게 동일한 품질로 완성시키는 그 과정 속에는 수많은 변수가 존재합니다. 티코는 스즈키 알토를 거의 그대로 가져왔다. 물론 이 간단한 설명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국산화의 과정을 너무도 짧게 거의라는 두 글자에 담아낸 것이기도 합니다. 1992년 GM과의 관계를 완전히 청산한 배우의 회의록에는 이런 말들이 담겨 있습니다. 티코를 만들어 팔아보니 우리도 독자 개발을 할 때가 되었다. GM의 공장 역할만 하던 대우가 직접 차를 개발하고 고유 모델도 개발할 수 있다는 자신을 가질 수 있도록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한 차종 중 하나이자 이어 누비라, 레간자, 라노스라는 대우의 고유 모델 세 차종이 나올 수 있게 한 차이기도 합니다. 작은 차, 큰 역할을 맡았던 대우 국민차 티코였습니다. 이제 티코의 다음 목적지인 도쿄로 출발합니다. 다음 편에서 이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서 티코 대장정의 다음 화도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